2015년 1월 6일 오전 6시가 조금 넘을 무렵 조용한 아침을 깨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살해한 아내와 딸들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집 주소와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아내와 딸들을 죽였다는 자백 전화인 거예요. 전화를 받은 119는 곧장 112에 협조를 요청했고요. 이 남성이 알려준 아파트로 향합니다.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오전 6시 30분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이 아파트 현관에 진입하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끔찍한 현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고했던 남성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이 집 안에는 총 3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40대 여성이 숨져 있었고요. 작은 방과 안방에는 각각 14살, 8살 자녀들이 사망한 채 발견돼요. 곧장 신원 확인에 들어갔고요. 사망한 이들이 모녀 사이이며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인은 모두 경부 압박 질식사였어요. 자녀들은 각각 집에 있던 스카프와 목도리가 목에 감긴 채 발견됩니다.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에 찔린 흔적은 없었고요. 별다른 저항흔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책상 위에 있던 메모를 하나 발견해요. 아까 신고를 했었던 남성, 이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강 씨가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송한데 집사람과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다 지나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더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아 먼저 보내고 저도 가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는 저는 저승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 걱정 염려하지 마시라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온 고통이 너무나 크네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큰딸아, 미안해 작은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죄값을 치를게. 형제들에게 남긴 또 다른 글에는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쓰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경찰은 곧장 이 사라진 남편 47세 강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글 내용을 봤을 때는 빠르게 신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강 씨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충청북도 청주에서 신고 전화를 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이후에 강 씨의 차량이 오전 10시 47분경 경북대 상주 캠퍼스 인근 CCTV에 잡힌 것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의 차량이 이번에는 문경까지 이동한 걸 포착해요. 강 씨의 신원과 차량에 대한 정보가 이 문경경찰 전역에 배포됐고요.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그렇게 정오를 간 넘긴 오후 12시 15분 문경시 농안면 인근 국도를 지나던 농안파출소 순찰차가 이 강 씨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찰차가 강 씨 차량에 접근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 도주하기 시작해요. 약 1km 정도의 추격전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순찰차가 강 씨 차량의 앞을 막아서면서 끝납니다. 순순히 밖으로 나와서 체포가 됐어요. 검거 당시에 강 씨는 녹색 라운드 티에 검은색 운동복 바지 차림이었는데 이 옷이 물에 다 젖어 있었고요. 유저흔이 발견된 거예요. 심각하진 않았지만요. 경찰이 이유를 물어봤는데 앞서 그 범행 현장에 본인이 남겨놓고 간 그 글처럼 이제 어떤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세 모녀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도 도착을 해요. 근데 경부 압박 이외에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체내에서 주목할 만한 무언가가 검출됩니다. 아내 이 씨와 큰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8살 작은 딸에게선 검출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정황을 확인하고 일단은 이 사건을 계획범행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걸까요? 범행 동기가 너무 허무해요.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죽고 싶었는데 나만 떠나면 가족들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한 3년 정도 실직 상태이긴 했거든요. 그럼 정말 생활고가 되게 심했던 걸까? 그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강 씨의 진술이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하기에는 강 씨의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단 강 씨가 살던 그 서초구 아파트가 자가였어요. 2004년 매입 당시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던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지 내에서 가장 큰 45평형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실거래가가 11억이었어요. 또한 사망한 부인 이 씨의 통장에는 약 3억의 예금이 있었고요. 그 밖에 여러 펀드나 보험에 들어간 예금만 해도 4억에 달했습니다. 외제차도 2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쳐보면 거의 뭐 한 18억 정도의 돈이 있는 거예요. 생활고나 어떤 경제적인 빈곤을 말할 수는 없는 재산이죠. 그런데도 강 씨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아내가 대출금을 빨리 변제하라고 하는데 순간 앞이 캄캄했다. 돈이 쪼들리니까 무서웠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돈은 암으로 투병 중인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드리려고 했었다. 실제로 강 씨의 부모와 장인 장모 모두 암 투병 중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양가 부모님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되려 1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강 씨가 정말 손을 벌려도 될 만큼 양가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강 씨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을 보면 이 범행 동기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죠.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진짜 범행 동기가 드러나요. 부족한 돈,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아니었고요. 오로지 자기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어떤 자존심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지만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하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처자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가 고작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때문이었던 거죠. 우선 강 씨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볼게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강 씨는 언제나 최상위권을 달리던 엘리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같은 학교 다른 과에 다니던 아내 이 씨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해요. 아내 이 씨는 졸업 후에 호텔에 취업했는데요. 99년도에 강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댁의 요청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합니다. 강 씨는 졸업 후에 동대학원에서 재무를 전공했고요. 외국계 기업 재무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외국계 건축설계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직해서 12년간 근무를 했고 상무이사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사이에 2딸이 태어났고요. 2009년에 다시 한번 이직을 합니다. 강남의 한 대형 한의원 재무담당으로 자리를 옮겨요. 이때 연봉이 9천만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날이 탄탄해 보이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2012년 정도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강 씨가 근무했던 그 한의원 원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이제 상황이 급반전된 거죠. 원장이 바뀌면서 강 씨는 퇴사를 종용받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전 원장이 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결국 강 씨는 2012년 11월 입사 이후 3년 만에 한의원을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취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았어요. 기존에 다니던 곳과 비슷한 수준의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워낙 엘리트였고 경력도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사실 일자리 제한이 없었던 건 아닌데 본인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서 다 거절을 했던 거예요. 딸들에게는 끝까지 실직 사실을 숨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대학 선후배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전전하면서 지냅니다. 아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건 불명이에요. 숨겼다는 자료가 없는 걸 보면 한의원을 그만뒀다고는 말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사실도 이제 아내는 알고 있었고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강 씨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재취업을 포기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2012년 12월부터는 그 선후배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면서 고시원까지 얻어서 주식에 몰두를 합니다. 집에서는 출근하는 척하면서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고시원에 가서 주식을 하고 퇴근 시간 되면 또 회사 갔다 온 척.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라는 것도. 그래서 이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냐. 그 살고 있던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요. 한의원에서 나와서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5억을 대출을 받았던 거죠. 강 씨는 매달 400만 원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건넸고요. 그렇게 2년 동안 5억 중에 1억을 생활비로 다 씁니다. 그리고 남은 4억 원은 모두 다 주식에 투자를 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주식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주식 투자 1년 만에 4억 원 중 2억 7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도 강 씨는 아내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돈 많이 남아있다.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죠. 결국 강 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돼요. 차라리
아이들이 좋은 아빠, 엄마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죽는 게 훨씬 좋겠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투자 실패를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으면 일단 거기서 중단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죠. 투자 손실액과 지출금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강 씨의 자산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시세 11억의 집을 처분한다고 해도 대출금을 갚고 나서도 6억 원이 남거든요. 거기에 남아있는 1억, 부인 명의의 예금까지 더하면 부부에게 순순히 남는 돈이 10억이 넘어요. 본인 기준에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순수 자본은 누군가는 평생 일을 해도 갖지 못하거든요. 이게 가족들을 다 죽일 일이냐는 거죠. 그럼에도 강 씨는 솔직하게 사실을 알리고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요. 가족들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게 너무 쪽팔리고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강 씨는 아내로부터 대출금을 빨리 변제하자는 말을 듣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진술을 해요. 자, 지금부터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사건 경위입니다. 사실 강 씨의 이런 범행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소름이죠. 이미 2014년 12월 말경에 1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족들을 다 차에 태워서 사고인 척 대청호에 빠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대청호 근처에서 잠을 깨는 바람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완벽한 범행을 위한 계획을 세웠죠. 이번에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모아둡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5일 사건 당일 밤 11시 강 씨는 수면제를 탄 와인을 아내에게 건네요. 그리고 새벽 3시경 거실에서 잠든 아내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잠시 반항했지만 곧 몸이 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강 씨가 더 충격적인 짓을 합니다. 확실하게 숨을 끊기 위해서 집에 있던 스카프를 가져오더니 다시 그걸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죠. 계획, 확실한 살해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강 씨는 베란다에서 잠깐 담배를 피우고 곧장 안방으로 향해요. 손에는 또 다른 목도리가 들려 있었죠. 안방에는 8살 작은 딸이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대로 엎드려 자던 딸도 살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딸을 살해하기 위해서 작은 방으로 향해요. 그 과정에서 이 아내의 목에 있었던 그 스카프를 풀어서 가져갑니다. 얇아서 살해에 용이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새벽 3시 반에 강 씨가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이때 딸이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보고서는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강 씨가 수면제를 가져와서 이거 배 아플 때 먹는 약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먹여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편하게 그 살해를 하기 위해서 날씨 추우니까 바닥에서 자, 바닥이 더 따뜻해 라고 말한 다음에 큰딸이 바닥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잠든 딸을 살해했어요. 여기까지가 사건의 경위예요. 이 사람을 보면은 너무 비겁하다? 정말 비겁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떠올라요. 잠깐의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본인 표현대로 쪽팔린 감정을 견디기가 싫어서 가족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또 살해를 할 때는 상대가 나에게 살해당한다는 걸 알지 못하게 만들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차피 죽게 될 사람들이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나 봐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강 씨가 차라리 아이들이 좋은 아빠, 엄마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죽는 게 훨씬 낫겠다. 훨씬 좋겠다. 본인이 할 짓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어하는 너무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 씨를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힘들지만 성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범죄 가능성이 충분하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예전의 모습에 갇혀서 현재에 잇따른 실패와 추락의 자괴감을 느낀 게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존심이 강하고 실패에 익숙지 않다 보니 이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강 씨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범행을 부추겼다고 분석합니다. 동기며 선배, 후배 모두 명문대 출신일 거고 서초동 이웃들 또 주변의 높은 소득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어쩌면 강 씨에게는 이 집을 팔아서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은 집으로 이사할 옵션이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다못해 눈만 조금 낮췄다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성공에 취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직시하려고 하지도 않은 거죠. 오로지 자기 체면과 자존심만 챙기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거죠. 강 씨는 3건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심 지능지수 검사에서 최우수 수준인 150점 이상이 나왔고요. 지적 잠재 능력 수준도 최우수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보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재산 가치가 빚을 훨씬 웃돌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설명하고 있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해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숨을 거뒀을 것이며 범행 동기를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가장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처의 생명을 함부로 거둘 수 없다.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자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는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리는 등 비교적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우울증의 정도가 중증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정신병적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를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양형의 이유를 밝혀요.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까지 이어졌는데요. 재판부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했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살인 계획을 구상했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변하게 한 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 만능주의도 있다고 봤다라고 덧붙입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강 씨는 당시엔 빨리 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밖에 없었고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집사람과 애들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내 손으로 라고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여전히 자기 범행을 계속 변호하는 느낌인데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했었거든요. 어느 포인트에서 그걸 느꼈을까요?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당시 암투병 중이었던 강 씨의 아버지는 고령의 몸으로 자식을 대신해 유족에 사죄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렵지 않게 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자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사과와 함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2심에서 유족 측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었고요. 겉보기엔 누구보다 이상적인 가장으로 보이던 강 씨가 고작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도 아내와 자식 둘을 살해한.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했다면 과연 이런 짓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과 비정상적인 자존심에 지나지 않죠. 결과적으로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본인은 멀쩡하게 눈뜨고 있었잖아요. 그저 끝까지 자신의 초라한 모습, 악한 모습을 죽기보다 보여주기 싫었던 비겁함의 끝판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